반갑습니다. 네, 오늘 입찰 트렌드 리포트 2025 웨비나를 맡게 된 클라이언트의 조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의 그로스 리드를 맡고 계신 한원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서 그로스를 맡고 있는 한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원준님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포트 자체를 원준님이 거의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주셨고 저희 데이터 분석팀하고 함께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셔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링크드인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패트릭 원준이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원준님은 분명히 약간 마케팅적인 것 같은데 데이터도 안 해? 도대체 클라이언트에서 뭘 맡고 계신 분입니까? 네. 그로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회사의 성장에 조금 보탬이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마케팅부터 뭐 영업이나 뭐 사업 개발이나 뭐 PR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이 리포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연말 연초 워낙 중요한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뎁스 있게 이렇게 좀 데이터를 파보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진짜 2024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이제 2025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히, 속해 있는 이 입찰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입찰이란 게,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약간 뭔가 올드한 느낌이 좀 들어요. 입찰하면.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는 이 올드한 느낌을 좀 팬시하게 바꿔주고 정말 데이터로 이 산업을 한번 투명하게 바꿔보자 라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에서 이런 것들은 좀 간간히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민간에서는 다뤄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무슨 리포트는 많지만 입찰 리포트?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할지 간략하게 원준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좀 거시적인 트렌드를 한번 싹 훑어보고요. 뭐, 국내 공공조달 시장이 해외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규모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또 교육의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고, 이제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도 많고, 이제 마이스 산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봤고요. 또 마지막에는 지금이 이제 많은 입찰 기업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황금 시즌이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11월달, 12월달 연말 연초가. 근데 그래서 그게 진짜 지금이 황금 시즌이 맞는지 아니면은 다른 월이 더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시즌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파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의외의 부분에서 왜 이렇지? 왜 이 지역에? 왜 이 산업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못 잡아내는 것들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중간중간 오늘 시작할 때 중간중간 질문해 주셔도 돼요. 평안한 분위기에서 할 거니까요. 중간중간 해주셔도 되고 다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예, 답은 그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달 트렌드 개요. 네, 조달 트렌드 개요의 이 해시태그가 5개년 산업별 성장세로 잡았어요. 저희가 저희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는 지금 한 6개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5개년치의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서 이 조달 트렌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트렌드라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5개년 정도는 최소는 봐야지 그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교육 그리고 이제 뭐 마이스, SI, 컨설팅, 에너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우선 좀 거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뭐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계시는 그 입찰 성장의 그 시장 규모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184조 원이고 점차 이렇게 연도별로
성장하는 추이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또 거시적인 트렌드이다 보니까 사실 보시면은 뭐 1위부터 5위까지 뭐 엄청 새로운 뭐 키워드가 올라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순위가 변동이 되는 것을 보아서는 이렇게 큰 거시적인 입찰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또 정치되어 있고 되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트렌드가 미묘하게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24년 1위부터 5위까지가 매년 하나씩이라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조달하면 용역, 물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5위가 물품이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물품이 아예 빠졌네요. 매번 물품이 있다가 맞아요. 이런 점들도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이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기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회사의 사업기회는 어떻게 찾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산업별로 들어가게 될 건데 먼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이 이제 얼마나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고 의미가 있는 시장인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 지출 대비 공공조달 규모를 이렇게 나래비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동아시아 특징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랑 대한민국 보면은 이제 3위랑 이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조달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규모가 크다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미 시장 약간 이렇게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한민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고 그래도 이제 규모가 큰 산업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여기 이거 OECD 순위 있잖아요. 잠깐만 뒷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네. OECD 순위가 있는데 제가 이 리포트 만들 때 이거 보고 뭔가 잘못되는데 왜 중국이 없어? 그랬더니 중국은 OECD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OECD 이제 회원국 위주로만 되어 있고 제가 좀 쪽팔렸는데 사실 중국이 제가 조사한 대로 따지면 중국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이 뭐 200조 원이고 미국이 뭐 700조 원, 800조 원인데 중국은 몇 천조 원이에요. 그냥 몇백이 아니고 몇 천, 5천조 원 막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교육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팩트로 최근에 교육 쪽 기업에서 저희 쪽에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교육 쪽 지원 사업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 사업으로 좀 많이들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수강을 들을 때도 정부가 지원해줘서 돈 안 내고도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왜 입찰로 많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B2G 산업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 지원금 사업이 아니고 이제 공공 조달이나 공공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향으로 많이 틀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입찰이나 이런 거 전혀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런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가 이제 감소가 되니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공 입찰이라는 게 지원하고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이제 입찰은 이제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레퍼런스나 이런 걸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매출도 잡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2023년 보시면은 5천 이제 7.8조 원, 발주 금액이 7.8조 원인데 교육이 올해 9배가 뛰었어요. 16.7조 원. 이야,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저희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 보시다시피 2023년도까지도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가 이제 확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금액이 거의 2배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공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발주 금액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교육 기업들하고 얘기를 실제로 들었을 때도 2024년도에 그 늘보머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과 후 그런 프로그램이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데이터로도 이게 지금 발주 금액이 뛰어오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보시면 입찰 공고 건수가
23년하고 24년도가 차이가 똑같아요. 없어요. 15만 건. 근데 입찰 공고별 평균 금액, 즉 하나의 공고당 원래 5천만 원을 했었는데 이게 1억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교육업계 산업이 이렇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수요기간은 이제 비슷한데 이 수요기간에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이 될 건데,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의 그 전략적인 그런 것도 다 이게 녹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더 나누고 싶지만, 우리 교육, 업계, 우리 교육들 분들이나 이제 저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 중에서 거기에 그 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더 따로 디테일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 입찰의 또 하나의 꽃 중인 IT 소프트웨어. 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IT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여기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 금액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크고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게 그 2022년도까지 조금 성장을 보여지다가 다시 한번 살짝 꺾였다가 다시 이제 2024년도에 확대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오른 것도 신기한데 주요 발주 지역을 보시면은 쭉 서울이다가 대전광역시라는 게 네, 보여져요. 이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대전광역시를 저희가 나중에 지역별로도 한번 뜯어보는데 이 대전광역시에서 분명 무슨 큰 사업이 발주가 됐다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는 그 올해 한 2천억 규모의 그 본원에서 정부 지원 통합 구축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전 본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1개년치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통 3개년치의 사업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도 대전 쪽에서 IT 소프트웨어가 강세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딥하게는 저희 서비스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이스. 네, 마이스 쪽은 저희가 고객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간 게 이제 리스크 분석 관련된 저희가 사업적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이 마이스 이 산업군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 금액을 보시면은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지금 평균 금액을 보면 살짝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발주 금액 대비 공고 건수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마이스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수익성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는 시작점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마이스 2024년도에 경기도 쪽 많잖아요. 네. 계속 서울이 이기다가 그렇죠. 서울이 독점하다가 네. 올해는 경기도가 좀 많네요. 맞아요. 지금 저희도 좀 살펴봤었을 때 경기도가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마이스 육성 사업을 되게 진취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크게 이제 수원과 이제 고양의 킨텍스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집이 김포거든요. 그래서 그 일산대교만 하나만 건너면 바로 킨텍스인데 네. 갈 때마다 저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을 줄이야.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 경기도 육성 사업 같은 거 한다고도 얘기는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은 이제 컨설팅 서비스인데 저희가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살펴보고 다음 장부터 몇 군데 좀 예시를 잡아서 좀 더 딥한 인사이트도 드릴게요. 예, 다음은 이제 컨설팅. 이제 컨설팅 하면은 보통 저는 그런지 몰라요. 저는 컨설팅 하면 뭔가 보스 컨설팅 뭐 이런 데만 떠오르는데 이 공공 입찰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이 키워드를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컨설팅 기업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저희가 아래 키워드를 보시면은 뭐 연구부터 조사, 자문, 뭐 감리, 분석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산업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잡는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컨설팅 산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봤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 금액을 보면은 그래도 꽤 큰 산업이기는 하지만,
평균 금액이 다른 산업 대비 조금 낮은 거를 저희가 맞아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컨설팅 사업의 되게 장점은 그 프로젝트 주기가 짧아가지고 굉장히 자주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기가 짧다는 건 얼마나 짧은 건가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뭐 짧으면은 뭐 몇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구축 사업이나 뭐 설계 사업보다는 그래도 자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나 매출적으로도 유리하게 된 사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꼭 컨설팅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그 해당의 분야의 도메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고객 중에서도 그 ESG 하시는 고객분이 있는데 그 ESG 보통 컨설팅이 아닌데 ESG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프로젝트 수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은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 금액은 사실은 입찰에서 좀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성 기업도 이제 수의 계약을 최고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빅네임들이 없어서 좀 다양한 좀 이 도메인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분야인 네,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공고 건수를 보면은 지금 뭐 18만 개, 16만 개 이렇거든요. 엄청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은 산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은 서울이 그냥 압도적이네요. 그냥 네. 매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방금 저희가 ESG 얘기했는데 또 여기 ESG가 나오네요. 예, 에너지 및 환경 이 분야는 어떤가요? 그 아무래도 좀 ESG나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을 한번 살펴봤었고 우선 데이터로만 봤었을 때는 이제 저희와 예상과 달리 좀 산업이 조금 정체되거나 좀 둔화되는 점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발주 금액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세가 보여지지도 않고 입찰 공고 건수도 지금 0.6만 건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둔화를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 금액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재밌네요. 입찰 공고 건수가 똑같아요. 0.6만 건, 6천 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지? 맞아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다른 사업들은 다 서울과 경기도가 강세인데 전라남도. 맞아요. 네. 전라남도가 에너지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지방 기업 그 지방 발주 지역을 보시면은 뭐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전라남도가 3번이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깊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5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그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좀 지방에서 특히 전라남도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 저희 ESG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라남도 쪽에 이제 저희 사업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익기관들이 많이 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고객사 발굴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것도 재밌는데 유찰, 이 차례에서만 쓰이는 용어 유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유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네. 누가 안 먹는 걸 나만 몰래 먹는 느낌? 네. 그래서 이 유찰 공고 이게 뭔가요? 그리고 이게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나요? 그 유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입찰 공고가 올라왔는데 이제 한 개의 기업 이하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다시 올리는 그런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찰 트렌드를 살펴본 이유가 물론 유찰에는 이제 다양한 이유로 발생이 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특수한 산업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그 근본적으로 유찰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공고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고를 못 찾아가지고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블루 오션 뭔가 이렇게 노다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유찰이란 거는 몰라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재미가 없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복합적인.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통계적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연도별로 유찰 공고 추이 한번. 이것도 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2020년대부터 2023년도까지 쭉 유찰 공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가 확 2024년도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공고를 잘 찾나 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찰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유찰의 이유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같이 유찰의 이유까지 살펴봤었을 때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봤어요. 이제 무응답, 그리고 단독 응찰, 그리고 예가 초과나 미달이 되거나 그 기타 이렇게 나눠서 봤었을 때 재밌는 거는 이제 무응답이나 뭐 예가 초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이제 단독 응찰이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유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살펴볼 때는 이번에 2024년도에 유찰 공고가 감소를 하게 된 이유는 단독 응찰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전히 사람들은 이제 무응답이라는 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유찰 공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여기서 2024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당연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통계는 오늘부터 1년 전, 그리고 2023년도는 그때부터 또 1년 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하에 계산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었다, 올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거의 이제 개요는 마지막이고 산업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인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라는 거는 뭐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각도로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각자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또 새로운 해석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무응답이라는 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몰라서 못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찰된 것들을 일단 한번 쭉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 서비스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입찰 공고 옆에 유찰 공고가 뜨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게 그냥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건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직접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유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다, 위기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일단 정보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싸움이 전략싸움. 네, 이제 다음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 보신 것 같은데 이 장은 어떤 점을 말씀해 보고 싶으셨어요? 저희가 어쨌든 교육하고 IT 소프트웨어랑 마이스가 저희 고객사분들이 가장 많이 코딩이 되어 있는 산업이라서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봤습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파봤고요. 그래서 먼저 교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은 되게 밀접한 데이터 중 하나가 이제 출산율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이제 저출산 이슈인데 지금 보여지는 이 보라색 이제 바 그래프가 이제 출산율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고 사실 이거랑 같이 밀접해가지고 교육부 예산도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 교육부 예산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시작점을 뽑을 수가 있냐면은 사실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국제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를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1인당 이제 질을 올린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교육의 시장이 많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또 보면 알겠지만 교육이 올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2배나 뛰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입찰 공고가 똑같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래서 교육시장 자체가 인당 프리미엄 교육시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출산율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교육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B2G는 전혀 안 하시고 B2C나 B2B만 하시는데 이제 B2G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생소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하고 한번 협력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민간 시장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특히 더 침투하는데 조금 더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B2C나 B2B 위주로 이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기업들도 한두 번은 이렇게 B2G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뭐 교재 시장이나 뭐 등등등 이런 시장으로 침투하는데 조금 용이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공공이나 민간이나 둘 다 똑같은 실적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공 쪽이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기관 여러분들은 진짜 이 프리미엄 교육 시장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올드한 이 2차 시장을 진짜 팬시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프리미엄 교육 시장이라는 하면은 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LB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내년에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진심 기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옛날에 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전통적인 뭐 지식 전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뭐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충분히 이제 교육 시장으로 넘어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능성 있는 시장에는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조금 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가 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예산도 이렇게 쭉 오르고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소비자 이제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거나 감안하더라도 뭐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IT 소프트웨어 산업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유지보수하고 신규 구축 사업으로 나눠 주셨어요. 맞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선은 IT 산업은 또 저희가 종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기도 했고 일단은 더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 유지보수랑 신규 구축을 나눈 이유는 신규 구축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대규모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유지보수는 이제 그 반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트렌드의 추이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유지보수 그래프를 보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만 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IT 쪽에서 그 10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유지보수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신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유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게 이 IT 쪽은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그 유지보수 비용도 사실 처음에는 뭐 전체 금액이 10%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좀 12%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건 너무 팩트니까 유지보수 사업은 그거의 10% 그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신규 구축. 신규 구축이 되게 사실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래프가 굉장히 신기한데 2022년도에 확 오르고 다시 꺼졌다가 이제 2024년도에 확 다시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납득이 되는 게 신규 구축을 뭐 매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올해 딱 하고 올해 대규모 사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내년도에 잠깐 준비를 하다가 그 내후년도에 시작을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또 얼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세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걸 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올해는 올랐으니까 내년도에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일단은 이것만 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고 이 퍼센티지가 어쨌든 간에 유지 보수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IT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아요. 네. 입찰 공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씩 오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공고별 총량. 네, 그러면 이제 IT 쪽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많잖아요. 뭐 AI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뭐 정보 처리 뭐 전통의 강자인 뭐 약간 뭐 CCTV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다 IT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의 IT 이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IT 분야에서 그 IT 관련 키워드로만 이렇게 순위를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 재미가 있었는데 일단은 색깔별로 저희가 좀 표시를 해봤어요. 우선은 그 오렌지 색깔로 보여지는 그 노란색 오렌지 색깔로 보여지는 게 뭐 관망 관리, 홍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홍수 재난에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연도는 없는데 2021년도만 살짝 보였다가 이제 다시 없어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관련 뉴스 같은 거를 살펴봤는데 네. 이제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2020년도에 되게 전국적인 피해가 있었어요. 거의 맞아요. 지금 재산 피해가 1조 원이 넘어가고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기억을 또 가물가물하면 그때 되게 그 피해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그게 2020년도에 그런 재난이 있었으니까 2021년도에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관련 사업들이 이제 크게 나온 거죠. 소잃고 외양간 외양간을 고치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대규모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재난이 바로 공공조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매기 그 태풍 관련돼서 네. 그 전에 조달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행을 안 하고 민기적거리다가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막 고소공사를 열심히 했다는데 네.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재밌는 게 이렇게 이 사회 현상이 IT 쪽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IT 하면 또 뭡니까? 작년에 GPT, 맞아요. AI 진짜 뭐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민간뿐만 아니고 공공 분야에서도 진짜 많은 정보들이 지금 뭐 도입을 하고 있고 뭐 공고 같은 거 AI 공고 찾으면은 이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에도 반영이 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선은 이제 2022년도에 챗GPT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주목을 받았죠. 신기술로서. 그래서 2023년도부터 AI가 이제 10위로 오르고 2024년도에 AI가 이제 9위로 오른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수혜를 받긴 했지만 이 AI 키워드는 내년도에는 더 오를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맞아요. 됩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말이 되는 게 그게 만약에 좀 되게 그런 플래시한 그런 키워드였으면은 뭐 물론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메타버스처럼 나왔다가 꺼질 수도 있는데 이 AI를 하려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선행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데이터가 지금 같이 8위에 오른 거를 봐서는 정부가 좀 AI를 도입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데이터 8위에 데이터가 있죠. 예, 그 밑에 AI가 있고 예. 네. 함께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저희가 특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연구 R&D도 사실 굉장히 큰 분야인데 2021년도부터 쭉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좀 삭감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공조달 분야도 비슷한 영향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 데이터로만 저희가 봤었을 때는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럼 발주 금액, 이거는 범위별 입찰 공고 건수. 네, 이거를 저희가 살펴본 이유는 사실 뭐 발주 금액이 아무리 커도 뭐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살펴봤었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 참여 제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거를 봤었을 때는 그 어쨌든 IT 분야가 성장세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느 규모의 사업이 커졌는지를 저희가 봤었어요. 이거는 공급 건수를 기준으로 본 건데 2024년도에 많이 올랐고 근데 거의 이제 5억 이상의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성장을 했던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억 원 이상에 있는 것들이 40%가 오른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10억 원, 100억 원도 30%가 올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사실 중소기업을 더 대해주지 않고 뭔가 대기업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건덕지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큰 규모다 보니까 뭐 이제 대기업이 많이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업들 위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한테 좀 그런 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어쨌든 이 모든 사업들이
특히 이런 100억 원이나 10억 원, 100억 원 이런 사업들은 혼자 못 들어가거든요. 주로 컨소시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업들에서 주로 이런 큰 기업들이 누구랑 파트너가 돼서 들어가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느 성향의 중견, 중소기업들을 좋아하는지, 그럼 우리는 그거와 핏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리서치를 해 주셔서,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예. 네. 그러지 않고서는 먼저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 준호님도 처음에 그 회사 다니셨을 때 작은 회사였는데 큰 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하셨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영업 파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큰 기업과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자들이 사전에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라고 영어로 하면 RFI, Request for Information 해서 우리 회사의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계속 소개를 하면서 이 영업자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수요기관이나 우리 고객들하고도 이 미팅을 통해서 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제안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본 공고가 떴을 때 그때 얘는 믿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처음부터 뭐 공고 뜬 다음부터 공고 뜨고 바로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이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IT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어가지고 이제 지역별로도 이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정보 시스템, 관리 시스템 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 이게 상위 10개의 그런 사업 키워드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쭉 아래로 봤었을 때 그 앞서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서울 주도로 IT 사업이 많다가 대전에서 확 튀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2024년도 기준인데 대전이 거의 이제 그 압도적 우위를 2024년도에는 가져갔습니다. 서울 대비 거의 1.7배, 1.8배가 되고, 이제 뭐 세종 대비도 이제 거의 1.8배가 되는 그런 큰 그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로 큽니다. 근데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공공기관이 다 밀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뭐 발주 예산이 큰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인공지능 같은 뭐 AI나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사업 대비 이제 그 비중을 봤을 때는 대구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 총합의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총합의 대구광역시는 이제 전체 IT 예산의 40%가 거의 뭐 AI나 데이터 관련된 사업에 많이 되어 있었고 부산이나 전라북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AI 기업이면은 뭐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야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구가 돼야 됩니다. 전국구. 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항상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지 필요 없는 곳에 가면 콜드메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원하는지를 미리 올해 연말에 사업 예산 짜실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 전라남도에 간다, 대전에 가서 AI를 한다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가끔 어떤 회사 보면요 아무 계획 없이 내년도 우리 매출 목표 100억, 500억 그러는데 계획이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분야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음 마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마이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저희가 마이스를 생각하면 어떤 그 인상이 있냐면 굉장히 트렌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메가 트렌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AI 이렇게 또 부상을 하면은 관련된 그런 마이스 행사나 그런 공고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데이터로서 보여지고 싶은지를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이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디지털 전환, 뭐 지속 가능성, 보안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들을 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7개 주제에 대한 그 공고들 순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되게 나름대로 또 쇼킹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지속 가능성이나 뭐 요즘 뭐 경제나 뭐 디지털 전환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 되게 상승세를 딱 보여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거의 참 정체되어 있거나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는 뭐 보안, 뭐 글로벌화, 뭐 교육이나 뭐 인력 개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덜 주목을 받았던 분야들이 오히려 이렇게 치고 가려는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이스 기업이 물론 트렌드에 좀 민감한 건 중요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메가 트렌드를 늘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고 이 산업에서의 흐름과 이제 마이스에서의 주제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뭐 이제 AI 관련된 행사가 엄청 많아지겠다라는 것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네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하는 뭔가 그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들의 규모가 엄청 크고 맞아요. 새로 신설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가기가 꺼려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진짜 개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전통적인 그런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그 규모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밌는 게 경기도 쪽에 50억 원 이상 되는 마이스 입찰 건수가 있네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쭉 본 거고, 이제 아까도 이제 경기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어떤지를 보니까 네. 이제 그 짜잘한 것보다는 이제 대규모 네, 50억짜리가 이제 네. 거의 뭐 서울의 거의 3배가 되는 숫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실은 뭐 3억 원에서 5억 원, 뭐 1억 원, 3억 원 정도 되는 것들은 서울이 훨씬 많아. 네, 2배 맞아요. 정도가 많네요. 네. 근데 이 50억 원짜리가 아주 그냥 경기도가 아주 그냥 큰 거는 물었네. 맞아요. 이 킨텍스가 코엑스를 넘어섰네, 이거는. 맞아요. 내가 볼 이거는 때는. 진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이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통계가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간혹 저희는 마이스 고객사가 많기는 하지만 또 간혹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랑 이제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내년도에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마이스가 굉장히 트렌디 이런 것들을 보아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매해 어떤 추이가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IT 쪽을 하다 보니까 마이스 쪽에 좀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도 원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스에 있는 우리 고객분들께서 저희한테 조금 더 딥하게 다른 방향으로 알려달라 부르면 저희가 검토하고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전략을 짤 것인가? 이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트렌드가 이렇고 이런 거 알고 뭐 산업도 뭐 대한민국의 공공조달 산업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넥스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이 딱 이 트렌드 리포트를 발견한 이유가 지금이 진짜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황금 시즌이라고 이잖아요. 그래서 11월달, 12월달이 이제 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이라고 남는 예산 터는 거죠. 그죠. 남는 예산 터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도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2020년부터 2024년도를 월별로 저희가 나눠서 본 거예요. 쭉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공고 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프가 되게 예뻐요. 딱 U자로 보여져가지고 11월 달부터 12월 달이 핵심이고 1월 달은 그냥 막 죽어요. 약간 일을 잘 안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연초니까. 초기에 뭐 발대식하고 뭐하고 채식하고 하다 보면 그냥 1월 그냥 거의 채하고 그 다음에 2월, 3월 달까지가 일단은 피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예상했다시피 11월부터 3월까지가 황금 시즌이 맞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이고 사실 저희 회사가 모든 산업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산업별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우리 회사가 들어갈 적기가 언젠가. 맞아요.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완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월달이 피크예요. 공고 건수로 보면 2월달이 아무래도 이제 새학기 시즌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때 공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월은 큰 변화가 없지만 2월달에 많이 나오는 추세고 IT 소프트웨어는 12월달이 맞는 게 맞고요.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는 오히려 10월달이 가장 많은 걸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그 황금 시즌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12월에 많은 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고 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발주 금액이 더 중요할 그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 네.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네. 공고는 어느 특정 달에는 많이 나오지만 진짜 대규모 사업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들은 또 다른 이제 월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하고 8월에 엄청 집중적인 큰 대규모 사업들이 나와요. 뭐 이유는 뭐 가지각색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교육회사인데 연말 연초가 중요해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사들은 이 시기를 주목을 하면 좋고 5월과 8월? 5월과 8월이요. 그 IT 소프트웨어도 5월, 8월, 12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IT가 12월에 압도적이었잖아요, 혼자서. 근데 지금 오히려 5월, 8월이 더 크잖아요. 그 말인즉슨 12월에 공고 건수가 많지만 되게 짜잘한 것들, 소프트웨어에서 되게 짜잘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턴다고. 예산 털기 위해서 짜잘한 거, 뭐 홈페이지 구축, 뭐 조그만 거 유지보수 그런 거 막 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다고 그냥 경험상 느껴지는 거고요. 맞아요. 진짜 배기는 이 5월과 8월에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마이스는 12월 달이 있지만 이게 여기도 딱 꾸준해요. 거의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공고가 이제 발주 금액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컨설팅이나 뭐 환경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육이 되게 재밌네요. 교육에서 5월과 8월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 교육업계에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소프트웨어 업계하고도 5월과 8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큰 건들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당연히 연말 연초가 중요한 시즌은 맞지만 그 발주 예상까지 보면은 거의 특정 시기라는 게 황금 시즌이라는 게 없고 그냥 연중 무휴 계속해서 꾸준한 기회가 많다. 그래서 입찰을 이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지 진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에 이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5월, 8월에 이게 큰 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3월 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규격이 나오기 전에 또 발주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담당자들이 어떤 예산을 잡고 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미리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점들을 좀 강조를 해야지.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고 입찰 성공 수주 전략을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다 오늘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원주님하고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채팅으로 써주셔도 좋고 네, 원주님 잠시 마이크로 네, 누가 손 드셨는데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채팅도 괜찮고요. 네, 편한 걸로 해주세요. 누가 손 드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혹시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원주님도 사실은 처음으로 이게 웨비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물론 저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저희 데이터 분석팀하고 같이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사실 또 처음 만드는 리포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틀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점들을 그 고객사분들이 궁금해할지를 그 고객사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 실제로 뽑아낸 것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저희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이번에 리포트 뽑아내는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주님이 해야 된다. 네. 너무 나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지겨워한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맞아요. 됐고요. 혹시 다이애나 김님, 그 김도현 대표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마이크가 켜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
마이크 꺼내. 공고 건수의 수익계약, 니콜라스 민님이 공고 건수의 수익계약 건들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 수의 계약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저희가 따로 발라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수의 계약 건들도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번 딥하게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수의계약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네, 수의계약이 여러분들 더 큰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건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그 고객들과의 또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상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객과 어떻게 이제 핏이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가 맞는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번 이 합을 맞춰보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의 입찰 이력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보면은 수의 계약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입찰 중장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여자분들 보니까 저희 그 고객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끝나고도 따로 저희 슬랙 창이나 아니면 카톡 창에 이렇게 쉽게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리포트를 만들게 된 계기도 좀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하고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되게 데이터를 잘 쓰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예쁘게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되게 정제를 잘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그들한테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입찰이라는 거는 그냥 노하우나 감이나 아니면 뭐 소문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데이터 기반의 사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 앞으로도 이런 리포트를 내년도에는 좀 더 자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리포트가 전체적인 대한민국 입찰 트렌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다 못 접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우리 고객사분들한테는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네네. 네.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특별히 제가 너무 아끼는 우리 원주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예, 박수 고맙습니다. 예, 역시 엄청난 박수가 갑자기 얼굴 빨개지셨네. 다이아 느낌 러브님 러브 좋습니다. 예, 별풍선 더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 더 힘내서 다음번에는 더 확실한 좋습니다. 박수 좀 엄지척. 좋아요. 난리 났네. 난리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